예. 예, 반갑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예. 아, 2학기 중간시험 끝난 지가 한 2주쯤 되나요? 또 이제 한 달 채 안 있어서 또 기말시험 또 하게 되죠. 저도 대학 다닐 때 특히 2학기 때는 어떻게 뭐 중간시험 치고 돌아서면 곧바로 또 기말시험 닥쳐오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혹시 아세요? 지금은 예를 들면 시험을 치르고 안 치르고는 본인 자유잖아요. 시험을 이제 안 치르면 본인이 그냥 손해보게 되는 거죠. 잘못 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이나 학교 시험을 거부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 아세요? 옛날에 74년도에 긴급조치 4호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규정했어요. 학생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상상이 잘 안 가죠? 혹시 길거리에서 장발 단속하고 그 다음에 또 여성들 미니스커트 이렇게 뭐 단속하고 그런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예, 그랬었어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남학생들 머리가 길다. 그러면 가위나 바리깡으로 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은 미니스커트 무릎 위에서 7cm, 처음에는요. 나중에 좀 완화돼서 10cm. 그거 이제 위반하면 적결 심판에 회부해서, 처벌하고요. 제가 1972년도 7위 학번인데, 그해 10월 유신이라는 게 발생했거든요. 대학에 탱크가 진주하고, 그리고 몇 달간의 휴교, 우리가 강제 휴교죠. 그리고 이제 유신헌법 만들어서 아까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 다가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좀 일부는 아마 생애 처음으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대통령 선거 이게 우리 국민들 손으로 뽑았던 게 언제부터인지 아시나요? 87년도 6월 항쟁 이후부터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통령을 국민들 손으로 뽑지 못했습니다. 제가 첫 투표를 한 게 그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있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는데 한 2,000명쯤 됐습니다. 2,300명? 그런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였는데 그러니 99.9%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체육관에서 두 번 99.9%로 당선됐습니다. 0.1%가 뭐냐면 반대표가 아니었어요. 박정희의였는데 그것을 박정희라고 오기를 두 분이 해가지고 그 두 표가 무효표가 되는 바람에 99.9%였어요. 87년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되었으니 그때부터 이제 우리 민주주의 아닙니까? 불과 그죠? 25년 전 우리 여기 광주 민주 항쟁에 80년이니까 그것도 불과 한 30년 전 대한민국 국군이 시민들을 마치 적군을 대하듯이 총으로 사살하고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시절이 불과 30년 전. 그러니 지금 우리 아직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취약한 거죠. 아직도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속도도 아주 압축 성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듯이 우리나라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인 국민의 정부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정말 빠른 속도로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뭐 문화로까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엄청난 또 역사 거꾸로 가기가 또 발생했겠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불가능해요.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 그 위에서 좀 더 사회 경제적인 민주주의로까지 나아가자. 민주주의를 더 고도화하는 게 경제민주화거든요. 과거에 유신독재, 아까 대통령을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뽑지도 못하고 긴급조치 구호, 그래서 그런 헌법을 비판하기만 해도 처벌받고 긴급조치가 잘못됐다 말이 되냐 그렇게 비판해도 처벌받고요. 대통령을 왜 국민들이 못 뽑습니까? 국민들이 뽑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됐던 그런 시절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길이었다 또는 숙주를 늘리기 위한 길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역사인식 가지고는 무슨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될 뿐더러 더더욱이나 경제적 민주화하는 불가능한 거죠. 요즘 이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 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런 아주 엄혹했던 독재 시절에 정말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저 자신도 유신반대 시위하다가 구속되고 제적되고 강제징집당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학교 복학이 되지 않고요. 그런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 그렇게 해서 민주화된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면 저희는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민주화가 된 것까지는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 또 청년들의 어떤 미래, 희망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 때보다 훨씬 못해진 거예요. 저희는 목표가 분명했거든요. 뭐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적인가? 독재.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적이 또 분명했고 목표도 분명했고 게다가 그때는 또 고도성장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건 저러건 대학을 졸업하면 다 취업은 다 보장이 됐었어요. 저처럼 데모하다가 중간에 잘려도 제적당해도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저희 때보다 자유롭게 자라고 풍요롭게 자라지만 정작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때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그러니 미래가 불안하고 그 문제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악순환시키는 그 근본 요인입니다. 일자리가 적으니까 그나마 취업을 하려면 어쨌든지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가도 명문대학이 아니면 또 지방대학이면 더더욱 또 취업이 안 되니까 길을 쓰고라도 명문대학,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오랜 동안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점점 해서 이제 유치원 단계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게 됐죠. 부모님들은 엄청난 사교육비 시달리게 되고 그러고 대학 들어가면 엄청난 등록금, 학점 경쟁
옛날에 저희 때는 학점이 그때도 중요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거의 취업이 되니까, 그러고 취직시험을 치는 곳은 시험에 합격하면 그만이니까 학점 별로 중요 안 했습니다. 면접 서류 전형으로 뽑는 것도 마지막 학년 성적 증명서, 대학 4학년 성적 증명서만 봤기 때문에 대체로 1, 2학년 때는 대학 문화를 또 젊음을 최대한 만끽하고 3학년 때 정도부터 전공 공부하면 된다.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입학하자마자부터 학점 경쟁. 일자리가 적으니까 학점만 갖고 또 안 되죠. 스펙 경쟁이요. 이런 정말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거꾸로 또 좀 절망적인 그런 어떤 세상을 지금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어떤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도 또 정치에 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정치인으로서도 아주 무거운 좀 책임감이나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등록금만 해도 제가 아마 학교 다닐 때 한 3, 4만 원 전 사립대학이었는데 했던 것 같아요. 국립대학은 절반쯤 됐죠. 그때 우리 이제 웬만한 이 직장의 대졸 초임이 아마 한 4, 5만 원 월 그렇게 받을 때니까 적어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대졸 초임 수준 정도가 대학 등록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몇 달치 급여죠. 이게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너무나 높습니다. 세계에서 2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위라는 게요, 이게 수치상으로 미국이 1위고 우리가 2위인데 실제로는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은 국공립대학이 80%, 사립대학이 한 20% 그렇거든요.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사립대학이 80% 정도, 국공립이 20% 정도. 그렇게 실질 금액을 따지면 우리가 미국보다 높아요. 거기다가 국민 소득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그냥 일종의 우리가 무슨 복지 뭐 이런 포퓰리즘이 아니고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학 등록금 다 무료잖아요. 일부 나라들은 오히려 학업 수당, 학생 수당 이런 것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그만큼 국가와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대학 다니는 것이 물론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더 좋은 또 미래를 갖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적 자원 외에는 다른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그것이 우리 사회 국가의 기본적인 성장 동력이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 국가가 보유자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반값 등록금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오랜 정책 공약이기도 하지만 저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확고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미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통합당의 1호 당론법안으로 이미 제출했습니다. 전체 대학을 반값 등록금 실현하는데 한 5조 6, 7천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저런 장학 제도로 해서
대학생 그 학비가 보조되는 것이 거의 한 2조 얼마 이렇게 돼요. 한 3조 원 정도만 더 추가 투입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죠. 4대강 사업 22조, 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재정이 전체 GDP의 0.6% 정도, 7조 5천억쯤 됩니다. 보통 OECD 국가 평균이 1%예요. 우리가 그만큼만 늘려도 15조로 늘기 때문에 그중 일부만 투입해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좀 다릅니다. 말은 반값 등록금이지만 이 장학금을 많이 늘려서 실질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죠. 저의 이제 반값 등록금 정책은 그것이 아니고 이 등록금 가운데 절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으로 아예 낮추겠다는 거죠. 우선은 아마 여기는 우리 이 전남대학 학생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립대학 학생들이 조선대학이니까 더 많으시겠죠. 그래도 지금 사립대학이 등록금이 더 부담이 크니까 우리가 순수로 치면 사립대학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순서는 저는 내년에 제가 당선되면 첫 해에 바로 국공립부터 반값 등록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립대학에 일체이 다 하는 거예요. 2년에 걸쳐서 전 대학에 다 반값 등록 실천하는 건데 왜 국공립부터 먼저 하느냐? 그것이 그나마 이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고 국공립이 먼저 실천돼 버리면 그제 사립대학은 안 할 길이 없죠. 그렇게 연차 계획까지 확실히 세워서 적어도 집권 2년 차에는 전 대학에 대해서 다 반값 등록금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자리 문제인데요. 일자리가 우리 경제 성장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민주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 지방대학생들의 문제죠. 일자리가 없으니 지방대학생은 더더욱 취업이 어렵죠. 그러니 아예 대학 입학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서울로 가고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지방 일자리가 없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수도권으로 가서 취업하려고. 그럼 부모들은 그 뒷바라지를 해서 서울에 유학을 보내는데 그럼 자식이 대학 교육을 마치면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을 모실 수 있냐? 못 들어오죠. 돌아오면 일자리가 없는데. 그러니 수도권에 눌러앉게 되니 수도권 인구가 드디어 2011년부로 50% 넘었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만나는 것은 명절 때 귀성이라는 형태로, 그죠? 엄청난 귀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이 지방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지방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광주 같으면 우리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 하고 있죠. 제대로 막 참여정부 때 계획보다 지금 몇 년 늦어지면서 지지부진합니다만 지금까지 하는 것은 시설 만드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 많은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인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 건물만 덩그러니 그렇게 엄청난 건물 지어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한류하고 결합되고 관광으로 활용되고 그러면 우리 이 지방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죠. 대체로 제대로만 우리가 해내면 한 3만 5천 개 정도 일자리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혁신도시, 무한의 혁신도시, 그 당초에 5만 명 규모로 설계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 쪼그라들었는데 제대로 하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죠. 공공기관만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관련된 연구소, 민간 기업들 하면 클러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 이제 지지부진해졌습니다만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고 당장 지금도 지방대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훨씬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이 수료 전형을 통해서 뽑는데 거기에 학력,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하는 학벌, 집안 배경, 출신 지역, 심지어 재산 상태, 이런 거 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보면 수료 전형으로 보면 명문대학 뽑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 뽑게 되어 있는 거죠. 좋은 배경 갖춘 사람 뽑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는 또 그쪽 사람들이 또 선후배들이 많으니까 서로 또 끌어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우리 대학 후배? 이렇게 또 뽑게 되어 있는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제는 적어도 채용을 이렇게 심사하는 서류에 그런 차별적인 요소를 다 가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100% 본인의 실력으로 평가되는 거죠. 이게 우리 참여정부 때 처음 공공기관 공기업에 일부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KBS였습니다. 우리 정연주 사장님이 재직할 때 200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전까지 KBS 아나운서, 기자, PD 요 세 영역이 할 때 그때는 블라인드 채용하기 전까지는 80%가 3개 명문대 출신이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하고 나니까 2004년부터 3개 명문대 출신이 30%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비명문대, 지방대학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지방대학이 3분의 1 이상 됐습니다. 우리 전남대학이 1등 한 적도 있어요. 제일 많이 뽑힌 적도. 금년에 우리은행이 블라인드 채용제를 했더니 200명 신입 회원을 뽑았는데 그중에 120명이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지방대학이라는 뭡니까? 그 간판 몇 대 떼고 그냥 동등한 경쟁의 기회를 주면 지방대학 출신들도 당당하게 그 경쟁에 이겨서 선발이 되는 겁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제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기업들이 점점 알게 됐습니다. 스펙 좋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다. 그죠? 영어 회화 기막히게 잘하면 잘하는 좋은 경력인데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일자리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막힌 영어 회화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근면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충성심 있고.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도 점점 이제 블라인드 채용제를 하는 쪽이 특히 큰 기업일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블라인드 채용제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우선 공기업, 공공기관은 전면 실시하고 민간기업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 나가면 우리 젊은 지방의 대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가 이 지방대학 출신들을 채용하는 할당제를 하는 건데요. 무한혁신도시,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내려오거든요. 원래 참여정부 계획 같았으면 금년 말까지는 다 입주를 해야 되는 건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건 어쨌든 되긴 될 겁니다. 저는 반드시 해낼 거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내려온 공공기관들이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그 지역 출신자들을 적어도 30% 이상 이렇게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 공무원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 지역 이 출신자, 대학 출신자들을 30% 이상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강제하는, 의무화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공공부문부터 이렇게 또 선도해 나가면 또 기업들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저는 대학 신입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울산 지역에 국공립대학이 하나도 없어서 참여정부 때 울산과기대를 만들었습니다. 지원을 많이 했더니 불과 몇 년 만에 아주 유수한 대학으로 이렇게 성장했죠.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정작 그 지역 학생들은 거의 입학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입학하죠. 요즘 우리 지방에 있는 의대, 치대, 요즘은 다 그것이 너무나 그게 인기가 되고, 그 다음에 로스쿨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지방에까지 이렇게 다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까지 할당을 했는데, 정작 그 지역 출신자들은 입학을 별로 못하고 다 수도권에서 내려서 입학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대학을 마치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니까 지방은 의료 수준도 점점 낮거든. 서울 가서 치료받는 환자가 연간 240만 명. 그 때문에 소요되는 보험 대상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간병비라든지 그 길거리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대학의 입학까지도 그 지역 출신 고등학생들에게 일정 비율 할당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그 지방을 더 발전시키고 또 지방 대학에 또 보다 많은 기회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아마 또 선거 때가 되면 누구나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요,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지방 사람의 눈, 지방의 관점으로 지방을 보지 않으면 이 지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균형 발전,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생들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옳은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라고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 경실련 이런 아주 훌륭한 시민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이거 우선 과제로 주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방에 살면서 지방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만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실한 그런 시각이 정부들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어요. 참여정부가 그것을 최고의 역량으로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오래 이야기하면 또 뭐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들이 없어지고 또 질문할 기회도 좀 줄어들게 되니까 이 정도 인사 말씀으로 드리고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물 한 잔 드시고요. 예, 물, 셀프 서비스입니다. 예. 여기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 후보님 중앙도서관 들렸다가 솔마루 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생 식당 가서 함께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마루 식당 오늘 대박 나겠네요. 예. 후보님 시원하십니까? 예. 물은 어딜 가나 다 셀프입니다. 예. 제가 특별하게 후보님 제가 페이스북 친구 신청하려고요. 받아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 친구 신청하겠습니다. 바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 예.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오늘, 저는 보조 MC고요. 오늘의 주된 MC를 한번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시고요. 그리고 유명한 프로그램의 MC도 하고 계신 이분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파이의 호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절감자리. 안녕하세요. 문재인 후보님과 함께하는 꿈을 키우는 나라 사회를 맡은 가수 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 지난번에서 김어준 씨하고 함께 했었죠. 제가 출마 선언한 날 경희대학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날 예, 맞습니다. 진행 맡아주신 거죠? 네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그때 김어준 씨와 함께 예, 예. 한번 뵀었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문재인 후보님의 여러 가지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는데요. 문재인 후보님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코너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들어오실 때 문재인 후보님께 궁금하신 질문들을 아마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있는 나무에 여러분들의 질문지가 걸려 있는데요. 그 질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지금 여기에 달려있는 이 메모지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이 직접 바로 오늘 작성하신 질문들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괜찮겠네요. 여기. 너무 많아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이 아니라 뭔가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를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희망의 나라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고, 깨알같이. 아니, 뭐.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가 보이네요.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보내주신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되고 싶으세요? 대통령이 왜 되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이 걸려있네요. 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이거 말씀드린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요. 제가 엊그제 안철수 후보와도 이 후보 등록증 단일화 그 합의를 했는데요. 단일화 우리 합의 속에서도 우리가 미래를 함께 이렇게 열어가기 위해서 또 단일화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 미래라는 것이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동안 제가 또 눈에 띄는 질문을 몇 가지를 골라봤어요. 한창 사랑하고 계신 분이 아마 적으신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이젠 집값이 비쌉니다. 전세를 구해서 어렵게 결혼했는데 이젠 양육비가 비싸서 아이 낳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요. 괜찮으실까요? 예, 그럼요. 요즘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정말 뭐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도 포기하는 삼포세대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일자리가 문제죠.
아까 취업도 힘들지만 또 취업한다 해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이 60%나 돼요. 최저임금도 미달하는 일자리 근로자 수가, 노동자 수가 200만 명 이렇게 달하죠. 그러니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부모님께 네, 취직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드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의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냥 대선 때 되니까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만 해도 지금 고용 관련 그 예산을 한 10조 원 가량 씁니다. 고용 노력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돈으로 일자리 많이 늘렸다고 하잖아요. 통계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청년 고용률이 40%, IMF 위기 때보다 못해요. 대신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은퇴했던 부모님들이 다시 직장으로 나서는, 그러니까 다들 저임금의 단기 이런 일자리죠.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만 잔뜩 늘리는 거예요. 이런 고용에 투입하는 우리 재정과 그 다음에 또 경기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그러면 이 세상을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아마 대학생들이 지금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사랑을 아직 꿈꾸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 있는 이야기였을 텐데요. 네, 희망적인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한 질문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희망적으로 대통령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응원들도 있었는데요. 또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문 후보의 인간적인 매력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캐주얼한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네, 벌써 웃음이 나오나요? 어떤 질문인지 아시고. 일단 편하게, 아침은 뭐 드셨어요? 라는 질문이 왔네요. 예, 아침 북엇국 먹었습니다. 북엇국이요? 북엇국은 해장 메뉴인데요. 원래 아침에 북엇국을 자주 드시나요? 이 해장으로 먹은 것은 아니고요. 메뉴가 그거밖에 없어서요. 아, 그렇군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사모님한테 메뉴 선정에 대한 변을 들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보님의 어찌 보면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후보님도 자녀 키우면서 체벌하신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글쎄요. 왠지 좀 엄격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또 왠지 체벌은 좀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가 아이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요. 제가 아들이 어렸을 때 워낙에 이제 편식이 심해서 특히 이제 콩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콩이 들어간 밥을 하면 안 먹으니까 이 콩을 다 이렇게 골라내주고 밥을 주는데도 콩이 들어있던 자리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식하면 안 된다고 몇 번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한 번 이제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그 순간 그게 막 얼마나 이 감당하기 힘들든지요. 그래서 그때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 뒤에는 다시는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이 체벌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커주던가요? 예, 아직 우리가 이제 한 30살, 또 28살 이러니까 더 많은 삶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바르게 또 건강하게 또 지금도 자기 할 일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주세요. 역시 체벌보다는 아마도 모범적으로 본인이 문 후보께서 좋은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도 가벼운 듯 나름 무게가 있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대통령이 되면요, 집무실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다르거든요. 일자리 회의를 매달 열어서 대통령이 직접 동료에 나가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지 상황판을 만들어서 늘 출입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 대통령 집무실에 가장 먼저 만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 후보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질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단연 눈에 띕니다. 지금 거의 제가 본 바로는 4분의 1 정도, 20%에서 25% 정도의 질문이 이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반값 등록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취임 첫 해에 국공립대학 바로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전 사립대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아닌 것이 이미 서울시립대 그리고 강원도 그 돌입하는 그 대학에 지금 이미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국공립대학 이렇게 시행하는데 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까지 좀 넓히는 것이 재정적으로 조금 부담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로 비춰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약속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다들 미소를 머금고 보시는 모습이 제가 앞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질문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조금 재미있는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꼬치꼬치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신 분들도 계신데 아마도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상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캐주얼한 질문인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예, 저는 저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진정성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 다음에 또 잠시가 아니라 그냥 전 삶을 통해서 꾸준한 걸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또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북한에서 6.25 전쟁 때 피난민의 이제 이 아들이었거든요. 어떤 전쟁의 고통, 그 다음에 분단의 고통 겪었고 아주 지독하게 가난했던 피난살이 그렇게 겪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엄혹했던 독재 시절에 그 독재에 맞서서 그렇게 싸우다가 또 개인적인 고초도 또 겪었고요. 또 제가 또 다행히 또 운이 좋아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또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인권 변호사 또 노동 변호사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그래도 꽤 높은 자리에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정말 뭐 참여정부 때 공직자에 대해서는 샅샅이 뒷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로 털어도 머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제 그것이 아니 공직자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일이 오히려 더 쉬웠다고 생각해요. 지키면 되잖아요. 오히려 뭐 더 유연하고 더 폭넓게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제가 진정성 있게 늘 해왔고 그때그때 시대나 역사가 요구하는 어떤 과제들을 저는 이제 외면하지 않았고 또 국민들과 늘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정성을 끝까지 잃지 않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일이 가장 쉬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마음에 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사회의 상식이 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얼굴 없이 이렇게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로서 딱 두 분께만 직접 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지금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시네요. 저 뒤에, 네. 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손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마 굉장히 열성적인 팬이신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저번에 그 안철수 후보자께서 강연 오셨을 때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하셨던 게 그 지역 갈등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딱히 뭐 그분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시면 해소는 하겠다. 근데 이렇게 뭐 구체적인 뭐 방안은 제시하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지역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지역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광주, 전남 또 뭐 전북도 마찬가지고 서울로 많이 이렇게 상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일자리에 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아무래도 뭐 PK 지역이나 뭐 경상도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낙후가 돼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울로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역 감정의 골도 더 깊어진다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방법으로 지역 갈등을 이렇게 조금 완화시키실 뭐 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뉴스를 봤는데 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다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신이 확실히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아까 이 지역 불균형, 그다음에 그로 인한 갈등, 이게 지방의 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쭉 고도 성장을 해왔지만 그동안 이 새누리당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일관되게 취해왔던 우리 성장 전략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재벌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 그 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 또 지역권에는 경부축 중심의 성장 전략, 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이중 삼중의 그 불균형이 겹쳐 있는 거죠. 수도권과 대비해서 지방으로, 또 경부축과의 또 불균형, 전남은 거기에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또 겹쳐져 있고요. 이런 문제를 이제 해소하는 것이 가장 이제 급선무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분권 균형 발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금년에 관광객이 1000만 명 넘고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아마 이미 넘었을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관광 투자 이 자본들이 막 몰려들지요. 말하자면 이제 중국 특수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왜 가능한가 하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그 자치 권한을 가지고 무비자 입국, 그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영주권 제도를 제주도가 자치권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치권이 더 이렇게 발전돼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참여정부 때 주었던 자치권 외에 이명박 정부 동안 단 하나도 더 늘어난 게 없어요. 이런 이제 자치권들을 전국으로 다 확산시켜 가지고 전국을 이제 군권 국가로 만들자는 게 저희의 이제 구상이죠. 그리고 지역의 성장 동력,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인 것이고요. 이런 것은 저희가 꼭 해내야 됩니다. 인사까지도 사실은 이제 인사의 원래 기본적으로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재적소 능력 인사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까 지역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또 정치에서도 지역구도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인사 못지않게 지역 간의 균형 인사가 이게 특히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지역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참여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국가의 중앙인사위원회를 저희가 별도로 공직 모든 인사를 총관장하도록 그렇게 일원화시켰는데 그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지역균형인사였어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인사를 하면 거기에 지역이 어떻게 잘 균형을 갖추고 있는지 승진 인사를 하게 되면 승진 대상이었던 모집단의 지역별 비율은 얼마였고 승진의 결과는 어땠고 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쭉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인사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행해지는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앙인사위원회 폐지됐죠. 그냥 행안부 속에 흡수가 돼버렸는데 지역 균형 인사라는 관념이 없어졌죠. 인사까지도 마치 기업 임직원 인사하듯이 그냥 자기 연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고소형 인사, 그죠? 지역 중심 인사. 이 이제 인사의 균형이 완전히 이제 허물어져 버렸고 이런 것이 호남의 소외를 더 이제 심화시킨 거죠.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지역 갈등 해소를 꼭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는 국민들 여망이기 때문에 이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저는 단지 이번에 이 대선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고 또 우리 정권 교체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우리가 집권해도 여소야대란 말입니다. 그 새누리당의 그 야대 그 정치 국면을 뚫어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굉장히 민주화다, 복지국가다 또는 국가균형 발전이다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해내려고 그러면 우리 개혁 세력의 저변이 아주 넓어져야 됩니다. 참여정부 때 개혁 진영이 오히려 막 분열돼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계획조차도 말이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아주 뼈저린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혁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도 단일화는 필요하다 생각하지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과정에서 선택된 사람이 후보가 되고 아닌 쪽은 승복하고 이게 이제 단일화의 기본인데 저는 거의 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되고 난 이후에도 함께 손잡고 대선 승리 위해서 다니면서 함께 지지를 국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함께 계획의 저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이제 단일화를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득권 다 내려놓고 그냥 욕심 버리고
저는 국민들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크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국민들 바라보고 통 크게 그렇게 단일화로 나아갈 때 국민들께서 오히려 저를 지지하고 선택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한 분의 질문을 더 받을 텐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포기를 하시겠다고요? 꼭 해주셔야겠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단 한 분께만 지금 기회가 허락될 테기 때문에 가장 먼저 큰 소리로 용기를 내주셨던 바로 저 학생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 들리는 손만 봐도 열기가 뜨겁다는 게 느껴지네요. 대부분 이렇게 자유질문 시간에 손이 많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가 정상화되는 대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공고학번 김인섭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학교 그리고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문화의 도시, 민주의 도시 광주에 오신 점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예. 일단은 저희 학교가 전국 유일의 밀립대학이라는 걸 아시고 계시나요? 예, 저희 학교는 전국 유일의 밀립대학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국립대학, 서울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 못지않게 학생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꼭 알아주시고 지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의견 수렴하러 다니시고 만나고 얘기하고 고민 들어주고 많이 하셨을 텐데 학교에 오셨으니까 대학의 문제 그리고 대학생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어떤 고민들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주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점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있었죠. 어저께 고등학생은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보기 전까지 초, 중, 고를 다니면서 오직 하나를 보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어제 있었던 대학 입학 능력 시험인데요. 그거를 보고 나서 대학을 오게 되면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스펙의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펙을 잘못했다고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아가야 될 분야의 전문성을 다지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서 남들한테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그걸 활용해서 열심히 자기의 어떤 직업을 살아가면 그게 진정한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이 직면해 있는 스펙이란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는 술집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커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너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너는 영어 점수 몇 점이 필요하다. 너는 영어 어디 외국 가서 어떤 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넌 공인 영어 성적 몇 점이 필요하다. 저는 솔직히 사회에 나가서 영어로 살지도 않을 건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너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어떤 강압적이진 않지만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도 쌓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과연 이런 스펙 경쟁 안에서 살아남아야만이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자기가 부를 축적하거나 자기가 출세를 할 수 있는 방향이 그 스펙을 꼭 통해야만 하는 건가 그게 너무 저는 답답하고 솔직히 사회를 바꾸려면 네가 출세해라 이러는데 대통령 되시면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저는 이건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 영어 성적 몇 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을 받으려면 공인 토익 성적 800점 맞아라.
그러면 800점을 맞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데 공인 영어 성적 800점을 맞으려면 제가 해봤는데 지금 6개월차 공부하고 있거든요. 6개월차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700점밖에 못 맞았습니다. 토익을 보려면 한 달에 4만 원씩 하는 토익 시험을 한 달에 매번 6개월씩 보면 24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학원을 4달을 다니면 시내에 있는 학원 18만 원씩 4달이면 36, 72 거의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학원비, 시험 성적비, 아니 시험 접수비 빼고 또 책값, 뭐 스터디하면 또 거기 벌금 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솔직히 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영어 성적을 800점 올리기 위해서 장학금을 거기다 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로섬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된 사회에서 저는 토익 성적이 진짜 그 자본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요약하자면 요약해서 본인이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일과 제가- 상관이 예, 없는 제가- 공부를 굳이 쌓아야 되느냐, 그 스펙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맞습니까?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 그럼 정리해서 요약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요. 예, 지금- 요약하셔서 간단하게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 예, 제가 답해 드릴게요. 예,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딱 학생들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진짜 학생들은 열심히 살고 진짜 지방 사립대학 지사대라는 말 듣고 무시당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국립대 서울에 있는 대학 못지않게 열심히 살고 진짜 자기를 가다듬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학생들을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게 보지 마시고 대통령 되시더라도 이렇게 와서 소통하고 의견 수렴하실 수 있는 진짜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정권 교체를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아까 주로 이제 스펙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소통, 그 다음에 공감, 동행, 그런 거겠죠. 말하자면 지금 요 선거 때, 요럴 때만 와서 이야기 듣는 척 하지 말고,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도 늘 이야기 들어달라. 뭐, 이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주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할 때, 출마 선언문을 함께 씁시다. 그렇게 이제 SNS 통해서 제가 이제 널리 의견을 모았는데, 한 9,000명 넘는 분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제 출마 선언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는 이제 슬로건도 그런 걸 통해서 추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공평, 정의 뭐 이런 것을 다음 정부의 국정 철학으로 삼겠다라는 것도 거기서 다 요구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로 시행할 정책, 그것을 이제 또 널리 모으겠다 그래서 국민명령 1호라는 그런 또 그걸 했는데, 프로젝트를 했는데, 거기에도 거의 한 3,500명 정도가 의견들 보내주셨거든요. 이 아까 말씀하신 스펙 문제, 또 뭐 장애인 등급제 폐지, 또 대학 입시 문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미 채택해서 제가 발표도 해드렸는데, 그렇게 늘 이제 의견들을 듣는 그런 것을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늘 정책을 이렇게 듣고 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의견을 듣는 그런 창구를 이렇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지금 우리 정당 구조는 지역위원회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이나 젊은이들, 대학생들이 참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 정당에 점점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정당이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그런 정당이 되는 거죠. 저는 지역위원회는 그대로 하게 되겠지만 직장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장위원회, 또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위원회, 이런 거 해서 지역위원회와 직장위원회, 대학위원회 사문구조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직장위원회와 대학위원회는 주로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늘 참여를 해주신다면 보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그런 세상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스펙 문제는 제가 블라인드 채용제라는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지금 금년이 변호사 한지 좀 30년 지났습니다. 31년 차인데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영어 회화 능력 제 삶에 필요 없었습니다. 예, 제가 변호사로서 열심히 잘해왔거든요. 요즘 이제 약간 높아지니까요. 때때로 외국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인사라도 해야 되니까 간단한 회화 능력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그러나 제 변호사 업무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스펙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원어민 발음,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필요하죠. 그런 분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삶을, 다른 직종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원어민 발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걸 요구하니까 심지어는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아이들조차도 다시 또 영어 과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스펙을 하나의 자격처럼 요구하는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직종만, 거기에 필요한 스펙만 요구하면 되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받은 질문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왕이면요, 저희가 그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다들 어차피 질문이 진행이 될 거라면, 시간이 안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문 후보님이, 답 시간이 됐는데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이민주라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여기 좀 떨리는데, 일단 대통령 임기 말이 왜 불행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꼭 4년 중임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오바마처럼 한 번 더 돼서 권력형 비리 그리고 특금 비리 그리고 여러 가지 대통령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소통해야 그래서 되는 건데 앞으로 말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름이 왜 문제인지 본인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재인 이름 좀 설명해 주시고 아무튼 광주 환영하고 제가 사실 안철수 후보 지지합니다. 본인이 안철수 후보를 알겠지가.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리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짧게 지금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답변에 접속할 수 있도록 3분 내로 대답해 주세요. 실제로 지금 제가 참여정부 5년의 대부분의 기간을 참여정부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겪어보니 국정은 굉장히 긴 것이어서 정말 좀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런데 5년 차가
중선거 때 공약했던 그조차도 취임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법안 만들어서 국회 통과하고 하려면 그냥 임기 후반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국정을 해 나가려면 저는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앞으로의 4년에 대해서 한번 평가받고 심판받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참여정부 때 했던 것 같은 예를 들면 행정수도 뭐 이전이라든지 또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그렇게 국민들의 의견이 나뉘는 그런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신임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년 중임제는 저도 이미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년 중임제 되지 않은 동안 제가 5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 후보 단계 때부터 공약을 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인수위 때는 그 공약을 확정해서 아예 취임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뭐 제 의사하고는 무관하게 지어진 이름인데 요즘 이제 제가 좋은 뜻으로 생각하자면 우리 사회에 가득한 문제들 그 문제를 다 풀고 그 문제를 없게 만드는 사람 그런 뜻으로 문재인 이름을 풀이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단일화 잘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오늘 무리한 질문에도 끝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문 후보님께 감사드리고요. 이후 일정 때문에 지금 비행기 시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질문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직접 답변하신 문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 젊은 시절은 사실은 늘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젊은 그 시기에 감수성, 그리고 또 상상력, 호기심, 이런 것이 늘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젊은 사람의 감수성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현실도 너무 어려워졌고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주거 수준이 하숙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방에 보통은 2명이 함께 조금 형편이 좋은 집안 아이들은 독방을 쓰는 건데 제가 11년도 처음 서울 갔을 때 하숙비가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학기가 바뀌면 계속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이제 오르는 나중에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점점에 하숙을 뺀 거다. 저는 학교 거리에 있다가 거기에서 먼 곳으로 옮기고 나중에는 다시 이제 달동네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요. 한 학기만 바뀌면 역학에다가 또 하숙 책 같은 거 다 꾸려가지고 역학으로 이제 이사가고 책상 옮기고 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현실이 지금 조금도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이제 어른들이 할 일이고 또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면 정치가 또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젊은 사람들 참여해서 박은선 서울시장을 만들었죠. 정치가 무슨 상관이 있어? 투표해봤자 뭐가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심하게 그놈이 그놈이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울시장 시민들이 왔는데 그 시민들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더 할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바깥 등록금 했잖아요. 그러면 금방 그것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당장 내년부터 국공립대학교 전부, 그 다음에부터 사립대학 일체
바깥 등록금 하겠다고 공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이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씀. 그래도 젊은 시기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래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 젊은 시기에 이 감수성, 상상력, 호기심 이런 것들이 메말라지면 그만큼 세상 사는 게 시들해지는 거예요. 아주 이 좋은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꿈도 많이 꾸시고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이제 그러면서 꿈을 더 이렇게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문재인 후보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호란이었습니다.